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텐션이 높은 선인장입니다. 텐션 왜 높아졌죠? 여름이니까? 원래 여름을 좋아하는 선인장? 원래는 좋아했는데 벌레 때문에 싫어하게 됐죠. 네. 저도 근데 사계절 중에 여름 제일 좋아하는데 네. 벌레가 되게 싫었다가 네네. 저 이제 벌레 약간 내성 생긴 것 같아요. 부럽다. 그냥 네. 약간 놨어요. 되게 그 극을 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혐오하고 벌레 때문에 힘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넘겨버리니까 이제 놓고 그냥 같이 산다. 저는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데 두 분이 여름 좋아하신다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우리 봄 이야기 할 때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했죠. 계절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가을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었죠. 여전히 가을이 제일 좋나요? 가을, 봄 이때가 제일 낫죠. 저는 게 뭔가 노점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딱 그 정도 용도를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약간 장렬하는 태양에서 이렇게 몸이 구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싫어. 그걸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올해 여름 좀 더울 것 같아요. 지금 평년에 비해서 6월 치고 많이 더운 편이지 않나요?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고 기상청이 계속 겁줘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근데 기상청이 그렇게 설레발치면 항상 덜하던데? 저번 겨울도 역대급으로 추울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춥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여름도 좀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기상청의 설레발을 믿어야 되겠다. 자, 바로 27화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 27화 주제는 꿈입니다. 선인장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요 근래 계속 선인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주제를 그쵸. 제안하고 계세요. 텐션이 높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일주일 전쯤 문자가 오죠. 패턴이 있어요. 맞아요. 나 망했뜸. 이번엔 좀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망했으니까 봐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망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따 차례가 되면 말씀하실 네네. 건가요? 네. 그때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 꿈 이야기 좀 해볼까요? 꿈 많이 꾸시나요? 네, 전 많이 꾸는 편이에요. 선인장님은? 저도 많이 꾸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면 주로 어떤 꿈 꾸는지? 저는 뭐 이렇게 약간 꿈에 무속 신앙을 곁들여서 뭔가 이 꿈이 뭘 의미한다 뭐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뭐 예지몽을 꾸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정말 뭔가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꿈을 꾸는 분도 근데 있어. 저는 딱 그러니까 약간 프로이드적으로 그러니까 저의 무의식을 나타내는 꿈들을 위주로 꿔요. 그래서 꾸고 나면 딱 그 느낌이 그러니까 와요. 나 또 스트레스 받았구나. 나 뭐 했구나 뭐 이런 거랑 또 신기한 게 몸 체온이 낮아지면 그렇게 귀신같이 귀신 꿈을 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체온 낮아지면 바로 공포 꿈으로 이렇게 딱 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과학적인 보통 어떤 귀신이 나와요? 그냥 무서운 상황에서 뭐가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네. 꿈들. 정체불명의 네. 뭔가가 네. 쫓긴다던가 뭐 이런 뭔가에서 쫓긴다던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꾸는 꿈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전 일합니다. 네? 꿈속에서 일을 한다고? 꿈속에서 일을 해요. 우와, 최악이다 저거.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죠. 학생 때는 시험 보는 꿈도 몇 번 꿨었고요. 직장인이 되니 이제 일하는 꿈. 근데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피곤한 꿈으로는 목적지가 있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꿈.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집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뭔가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뭐 갈아탔는데 그걸 잘못 타서 딴 방향으로 가고 피곤해. 뭐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다른 층을 눌러서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했더니 또 너무 내려갔고 그래서 계속 엘리베이터를 탄다던가 뭐 이런. 저는 그냥 꿈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얘의 심리 상태와 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투명하다. 네. 심리학과에서 너무 좋아할 법한 사람. 연구하기 쉬운 사람. 콩님은 그럼 주로 어떤 꿈 꾸시나요? 저는 성향이 예. 모든 일을 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약간 있죠. 왜 빵 터지셨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재밌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꿈에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 꼭 운전을 하는데 네. 이 자동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멈추지를 않고 그래서 막 엄청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계속 차를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평소에 핸들을 꽂고 운전도 잘 안 하시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꾸는 꿈의 전형이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또 일관되게 꾸는 꿈 중에 하나가 큰 호텔을 예. 그렇게 헤매요. 내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뭐 네. 다른 방으로 가진다거나 막 그런 게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이것도 정말 자주 꾸는 꿈인데 이 자동차 컨트롤 안 되는 것보다 더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꿈인데 공중 화장실에 가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저도 가끔 꺼요. 그거 저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되게 현실적이시. 저는 그래서 거네요. 네. 화장실 가고 싶었나 보다 하고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 갔다 와요. 저도 근데 꼭 그 꿈 꾸다가 중간에 깨거든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데 네. 되게 자주 꾸는 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좀 충격받았어요. 아. 자주 꾸는 꿈들이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다. 그렇죠. 네네네. 선인장님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저는 뭐 자주 꾸는 꿈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반복되는 건 거의 없고 현실보다는 판타지 액션물을 와 진짜? 네, 그래서 꿈속에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꿈 안 꾸면 되게 섭섭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현실 배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공포물 뭐 이런 거를 꿀 때도 공포물도 현실 배경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정말 자는 걸 좋아했던 게 네.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재밌는 꿈도 가끔 꾸면 되게 깨는 거 아쉽고 그쵸. 예. 뒤에 이어졌으면 좋겠어서 다시 자면 잘 안 돼. 이어지고 막 그러죠. 맞아요. 네네. 제가 깨고 싶지 않았던 꿈은 훈남이 이렇게 등장. 막 가끔씩 그럴 때 좋죠. 엄청 달달한 꿈을 막 꾸다가 잠이 깨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자고 싶어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위는 안 눌리십니까? 가위는 이제까지 딱 2번 정도 눌러봤던 저도 것 같아요. 2번 정도? 우리는 되게 비율이 좀 낮은 사람이구나. 저도 2번보다는 많긴 한데 그래요? 한 서너 번 정도? 어떤 가위 눌리셨어요? 그냥 평범한 거? 안 움직여지는 거? 뭐 막 귀신이 나온다거나 네, 그런 그러진 건 않고 선인장님은? 판타지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한 철산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를 뛰어다녀야 되는 형벌을 받았는 거예요. 약간 그거 꿈이 아니야? 가위가 아니고? 마녀 재판 같이. 그래서 이제 절대로 못 하겠다고 버팅기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줬거든요. 네. 근데 그 타에워지는 게 몸에 느껴졌는데 발부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는데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안 깨지죠. 저는 분명히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서 정말 가히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고 일어났던 게. 아니 꿈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가위를 눌리는 이 방식도 완전히 다르네. 저는 처음 눌렸던 가위가 대학생 때인데 그때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에 굉장히 빠르고 좀 격정적인 그런 곡인데 자고 있는데 그 피아노 연주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볼륨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무섭지는 않잖아요, 좀.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자고 싶다.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가위 한번 눌리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비슷한 종류의 그런 음악 소리가 막 너무 커지는 그런 류의 가위를 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위도 평범하게 깨요. 그냥 말초부터 그래 손가락부터 움직이면 돼 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손가락이 어느 순간 움직이면 이렇게 딱 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손가락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역대급으로 좋았던 꿈? 역대급으로 좋았던 꿈? 저는 그냥 다 너무 현실 꿈이라서 그런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꿈은 되게 풍광 좋은데 여행 가는 꿈들 가끔 꾸거든요. 오. 고래 타고 놀고 막 이러는 바다를. 아, 되게 좋은 네. 꿈. 그래서 그런 같은데? 꿈들 꾸면은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선인장님은요? 역대급으로 좋았던 거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인상 깊었던 거. 꿈에서 평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일생이 꿈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아, 내 인생은 이렇구나 하면서 죽었었거든요. 이 무슨 판타지 소설의 빈니물이나 회귀물 같은. 그러고는 딱 일어났는데 천장이 보이는데 갑자기 너무 멍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고 나는 왜 여기서 누워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주지몽.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되게 소리 없이 계속 막 이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 너무 특이한 꿈을 신기해. 많이 꾸시네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은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게 한번 살고 나니까 다시 살기가 싫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다. 전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선인장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현실 같은 현실과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지금 이 순간도 꿈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팽이를 돌리셔야죠.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한때 인터넷 쇼핑몰에 그거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아니 진짜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네. 저한테 야 이거 꿈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해도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라면은 다 그렇게 당연히 말하겠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뭔가 현실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치. 그런 맞아요. 생각이 꿈을 꾸고 나면 특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가져온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선인장님이 이번에는 사실 작품 선정도 되게 빨리 하고 준비도 먼저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일본 작품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 극우 혐한 발언을 한 작가인 걸로 밝혀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작품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제발 좀 저희 모두 위아더 월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봐봤습니다. 오. 네, 양치님이 추천하셨기를 다큐 뭐 좀 한번 보고 이야기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콩님이 또 책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 나 이 책 봤는데 하면서 그런 관련된 다른 서적이 없을까 보고 약간 충격을 받고 왜 충격을 받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다큐 쪽으로 또 선회를 해서 다큐를 봤습니다. 예. 꿈의 과학이라는 EBS 다큐고요. 이거랑 2권 정도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그거 그냥 섞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심리적으로 꿈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네. 멀리 가면 길가메시 대서사시에도 꿈에서 뭘 보고 이런 이야기가 그런 나오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원전 2세기 그때부터 해몽에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사실 문자를 가진 문화권이라 그러면 대부분 해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게 나타나는 기호나 이런 것들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신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신에 관련된 꿈이 많이 나오고요. 뭐 신탁 같은 것. 아니면 신보다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예, 이렇게 뭐 계시를 준다던가. 로또 뭐, 번호를 그렇죠. 알려준다거나. 우리도 뭐 조상신이 도왔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뭐 유명인들이 꿈에서 뭐 이렇게 영감을 받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뭐 이런 거라든가.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벤젠 구조를 밝혀낸 케플러. 맞아요. 예.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네. 꿈에서 거북선을 보잖아요. 진짜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머나. 몰랐어요. 이건 다 알 거라고 했는데 몰랐어요. 꿈에서 왜 이게 뭐 거북선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다큐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꿈이 뇌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게 현대의 해석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강렬한 꿈을 꾸거나 반복된 꿈을 꾸면 뭔가 영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되죠. 뭔가 의미가 있을 것만 같죠. 그쵸. 예. 일단 그 해몽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거는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해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수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 네. 네. 일단 수면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는 한 사이클을 돌려면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이 한번 돌고 5번에서 6번 그 정도 돌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한 번씩 꿈을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파를 이용한 거라서 조금 헷갈리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우리 뇌에 대해서는 주파수 15에서 30Hz인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고 해요. 수면 1단계에는 눈을 감고 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단계죠. 그때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할 때가 얕은 잠인데 뇌파가 8에서 10Hz 정도는 알파파가 나오는 단계라고 합니다. 평상시 잠이 들지 않더라도 명상을 한다던가 그냥 눈을 감고 차분하게 있으면 이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렇게 각성과 수면이 적당히 섞이다가 수면 상태가 되면 뇌파의 파장이 3에서 7Hz 정도로 길어지면서 세타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단계로 진입하게 되고요. 2단계가 전체 수면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뭐 12에서 14Hz 정도에서 2개의 뇌파가 동시에 나오고요. 2단계에서 한 10분, 15분이 지나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뇌파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맥박과 호흡이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 단계가 시작됩니다. 뇌파는 0.5에서 3Hz 정도고요. 델타파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죠. 4단계도 깊은 잠, 본격적인 깊은 잠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델타파가 나타나요. 활동하는 신경수가 현저히 줄게 되고요. 3, 4단계에서는 잠을 깨기가 힘들어요. 신진대사 활동이 대폭 감소하고 낮에 고갈된 신경 전달 물질이 재충전되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하죠. 이와 별도로 30에서 45Hz의 감마파가 나오는데요. 고도로 집중을 하면 이 감마파가 감지된다고 해요. 근데 몸은 잠들어 있는데 뇌가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 렘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3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1단계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 렘 수면이 시작되는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의 15% 정도가 렘 수면이고요. 1953년에 이 현상이 처음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고 있을 때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눈동자도 당연히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구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처음 발견한 사람 좀 무서웠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와 거의 비슷해서 1단계가 그냥 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냥 또 1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렘 수면 상태에서는 자율신경계 활동이 활발해지고 맥박과 호흡, 혈압 같은 것들이 다시 상승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근육은 이완됐는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잠을 깨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꿨구나라고 기억을 하고요. 3, 4단계에서 잠을 깨게 된다면 보통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제 뭐 수면 그래프 보면 초기의 렘 수면은 좀 짧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주기가 반복될수록 4단계는 줄어들고 렘 수면 상태는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뭐 일개에서는 렘 수면이 이렇게 아침이 올수록 깨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단계에서 깨게 되면 좀 이제 깊은 잠을 자다가 깨는 거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찌푸둥하죠. 항상 찌뿌둥해요. 그래서 상쾌한 아침을 맞으려면 1, 2단계에서 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통 뭐 점심때 쪽잠 자시는 분들 있죠.
그게 3, 4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1, 2단계 잠만 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1, 2단계 수면만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다 단계별로 수면이 필요하고 그 수면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호르몬 생성이나 뭐 이렇게 뇌파가 좀 불안정해진다고 하네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주기는 성인 평균 기준이고요. 유아나 노인은 또 좀 주기가 달라요. 극단적으로 신생아의 경우는 전체 수면 시간에 렘 수면 시간의 비율이 70%. 엄청나죠? 네. 아기들이 자주 깨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커가면서는 뭐 렘 수면 시간도 줄게 되고 수면 시간 자체도 줄게 돼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 확실히 그 모든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좀 꿈을 덜 꾸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꿈은 왜 꾸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서 뭐 생존 기술을 익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꿈을 꾸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꽤나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졌는데요. 쓸모 있는 꿈을 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꿈은 이미지 연결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학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뇌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꿈이 보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외부 자극을 깨어 있을 때 받아들인 것을 재편집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남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꿈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렘 수면 시간이 조금 더 긴 쥐의 경우는 학습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진화 쪽에서 학습이 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렘 수면 중에서 꿈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이론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은 고래 같은 경우는 렘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5%? 자립도가 낮은 주머니쥐 경우는 이제 렘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죠. 신생아 때 렘 수면 시간이 긴 건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립도가 정확히 뭐예요? 뭐에 대한 자립? 태어났을 때 스스로 얼마나 자립해서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태어나서 바로 자기가 이제 먹이를 찾고 뭐 움직일 수 있는데 반해 인간은 한참 동안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현실에서 경험한 정보들을 축적하면서 학습이 된다기보다 그냥 정말 생존에 관련된 그런 학습을 꿈으로만 한다는 이야기가 완전 되는 거예요? 꿈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새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게 보통의 해석인데 그 배운 자극이나 이제 학습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을 통해 내가 좀 더 유연하고 신경체계를 잘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통설인데요. 실제 꿈 내용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개연성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망막에 들어온 이미지는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시각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해서 정보를 정교화하고 측두엽을 있는 단계를 지나서 시각 연합 피질을 거치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꿈에서는 이렇게 시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수면에 들면 측두엽 쪽 피질의 전원이 꺼지고요. 렘 수면 상태가 되면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정보들을 편집합니다. 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과 정보의 파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도 꿈을 꾸겠네요. 최소한 포유류들은 대부분 꾼다고 그러고요. 조류 쪽에서도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사이클을 5번, 6번 지난다고 했는데 꿈을 많아봤자 뭐 한두 개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다 기억을 못하는 이유. 보통 렘 수면 중 혹은 그 직후에 우리 뇌가 깨어나면서 각성 상태가 되잖아요. 네. 꿈을 꾸고 기억을 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렘수면 시간에 여러 차례 깨어야지 그때 꾼 꿈마다 다 기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기 전에 다시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꿈을 여러 개 그럼 기억한다면 이제 뭐 좀 조각조각 잠을 잔다는 거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침에 깼을 때 개운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네. 그냥 아예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뭐 네. 그럴 법한데 아침에 깼을 때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사라지는 시간이 거?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쉽죠. 아쉽고 잠에서 깬 순간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고 딱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뭔가 시작점과 이제 완전히 맨정신이 됐을 때와의 차이가 좀 있나 싶어서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꿈이 이렇게 뭐 밝혀졌지만 꿈에 아직도 뭐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던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과학계에서는 이거를 확증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요. 예측하고 맞는 부분만 기억하고 아닌 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이죠. 제가 그렇게 복권 당첨에 도움된다는 꿈들을 여러 꿔봤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번 회 차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꾸준히 샀었어야 했다. 그럼요. 꾸준히. 그렇게 여러 차를 껐다면 그렇구나. 꾸준히 네, 1,000원씩 합시다. 근데 태몽은 좀 진짜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임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부분 평소에는 전혀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확실하게 태몽인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 아직 뭐 밝혀진 건 많이 없으니까요. 뭐 뇌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꿈, 생각을 알 수도 있다고 해요. fMRI 이걸로 이제 뇌를 찍었을 때 평소에 뇌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뇌 활동을 기반으로 영상을 복원을 하면 꿈을 꾸고 있을 때 뇌파 영상을 다시 이미지로 복원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다큐에서 봤는데 신기하다. 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노출 높은 카메라로 네.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약간 이제 초점은 안 맞는데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코끼리면 코끼리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21세기는 21세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미래에는 우리 그냥 뭐 연결해놓고 자면 그죠? 꿈꿨던 것들이 녹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빨리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로또 번호 결론은 뭐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콩님이 왜 태몽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태몽 말고도 좀 특이한 꿈들이 있는데 자각몽 들어보셨죠? 제가 그 읽어달라고 했던 책이 자각몽에 대한 책이었죠. 예, 맞습니다. 보통 뭐 잠들어 있으나 잠들어 있지 않은, 뭐 깨어 있으나 깨어 있지 않은 뇌, 뭐 이런 게 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자각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뭐 최면과 비슷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최면은 수면 상태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꿈꿀 때처럼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각몽일 때는 꿈꿀 때와 뇌 상태가 똑같습니다. 최면에서처럼 꿈에서도 이제 특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자각몽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암시를 주는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각몽일 때는 내가 꿈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키스헌 박사가 있는데 뇌파를 이용해 자각몽을 많이 연구했던 연구자예요. 예, 그래서 렘 수면할 때 왜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실험자에게 자각몽을 꿀 때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으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라고 했더니 눈동자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외부까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헌 박사 같은 경우는 꿈꾸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를 잡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치 자기만의 우주에 그 꿈꾼 사람이 있고 그게 모든 게 논리에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각몽 같은 경우 과학계에서는 주로 자가치료 일환, 뭐 이렇게 심리치료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자각몽 꾸는 법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콩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랑 이거는 예전에 읽어봤으니까 딴 거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책 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내용은 큰 테두리 안에서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자기가 꿈 꾸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꿈이라고 이제 알고 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꿈을 꾸다가 이거 꿈이네 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많이 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30%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자각몽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이미 써버렸어. 이런. 한 번 이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네, 그렇죠. 수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나 어린아이의 경우에 자각몽을 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째서죠? 뭔가 직업군의 공통점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러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약간 목표지향적이니까 내가 꿈에서 꿈을 꿀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인식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자각몽은 꿈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되는데 꿈이 외부 자극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뇌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각몽을 꾸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콩님 자각몽을 꾸고 싶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자기 전에 뭔가 자기 암시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오. 나는 오늘 자면서 자각몽을 꿀 거야. 이 생각을 강하게 먹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해요. 네. 꿈이라는 걸 인식을 하더라도 다시 그냥 꿈을 꾸면서 자기 꿈속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꿀 거라는 거랑 내가 꿈을 통제하겠다라는 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꿈이라는 걸 그냥 이게 꿈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말고 네네. 꿈속의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오늘 밤 모두 시도해보도록 한다. 네. 제일 많이 알려진 방법, 딜드, 와일드 이렇게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딜드? 예, 딜드는 Dream Initiated Lucid Dream의 준말입니다. 네.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꿈이구나 라고 이제 자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자각몽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얼리티 체크, RC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 게 좀 행동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꿈인가 할 때 이제 상투적인 용어로 뭐 볼을 꼬집어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아프네 뭐 이거 꿈인가 봐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리얼리티 체크라고 할 수 있죠. 팽이를 돌리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계속 해봐야지 아니면 이제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팽이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래도 돌아가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꿈에서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현실에서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령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이건 꿈인가 현실인가를 계속 생각을 한대요. 헐. 핸드폰은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보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했을 때 뭐 화면이 안 켜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꿈인 걸 자각을 한대요. 그러다 현실도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셉션이 되는 건가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만드는 거라고는 꿈일기를 꾸준히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일기처럼 기록을 하는데 꾸준히 쓰다 보면 자주 가는 장소라든가 자주 보이는 사람 같은 것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보일 때 이거 꿈인가?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이제 스스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꿈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뭐 이런 걸 꿈 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침대 맡에 이렇게 노트를 놔두고 네. 일어나자마자 쓰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죠. 네, 참 힘들죠, 근데. 안 되죠. 더 자야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건 되더라고요. 그건 되죠. 맞아요. 와일드라고 하는 방법은 Wake Initiated Lucid Dream의 준말입니다. 예. 자다가 꿈을 꾸다가
이거 꿈이네 라고 인식하는 방법이랑 달리 이 방법은 각성 상태에서 자각몽을 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꿈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선잠을 잔다고 하나요? 평소보다 짧은 잠을 자고 거기에서 비몽사몽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꿈을 꾼다고 하네요. 네, 이게 뭐 모닝랩이라는 방법인데요. 아침에 보통 일어날 때 좀 몽롱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꿈을 꿀 걸 생각을 하고 다시 꿈을 꾸는 것. 그게 이제 자각몽을 꿀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루시드 드림 도전한다라고 하면 딜드부터 보통 시도를 하거든요. 꿈일기를 쓰고 뭐 거기서 이제 표식을 찾고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와일드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과도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포물을 꾼다는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이렇게 무의식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자기가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콩님이 그때 추천해 주셨던 책 말고 이제 딴 책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와일드를 더 추천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니까 유체이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잘못 샀나 해서 그냥 자각몽 해가지고 제일 최근에 나온 걸로 샀거든요. 근데 봤더니 자각몽과 유체이탈이라고 돼 있었던 거죠. 자각몽으로 시작해서 최종 목표는 유체이탈이었구나. 와우. 포인트가 유체이탈에 조금 더 이거 진짜 잘못 샀구나, 또 돈 날렸구나 해서 좀 덮었어요. 네. 덮었는데 아까 자각몽 몇 번 꿔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땐 되게 많이 자각몽을 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와일드? 이 방법으로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몰랐었는데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제 유체이탈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와일드 방법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다가 혹시 이거 한번 해보다 보면 되나? 이번 팟캐고 뭐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자, 어쨌든 이 유체이탈은 이름부터 아스트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스트랄이. 그래서 일단 아스트랄이 들어가니까 약간 또 거부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 요새는 또 아스트랄 하다라는 용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일단 한물간요. 저희는 좀 일단 이미지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쪽은 책이나 뭐 문서나 다 보니까 뭐 아스트랄 프로젝트, 아스트랄 바디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점점 약간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다. 자각몽과 유체이탈 경험을 이렇게 보통 연관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각몽 쪽에서 유체이탈로 갈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유체이탈 쪽에서 자각몽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일부에서는 뭐 유체이탈 쪽이 좀 더 영혼적으로 성숙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꼭 자각몽 다음 단계로 도전해야 될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책 사고 되게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고 한 3일쯤 지나니까 책이 아까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 이게 좀 비과학적이고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 아직 안 밝혀졌을 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그렇잖아요. 좀 비과학적이라는 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 또 과학적인 걸로 증명이 되다 그쵸. 보니까. 네. 근데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찾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체이탈을 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신세계를 경험했죠. 와일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꿈꾸는 게 재밌어서 오늘은 무슨 꿈 꿔야지? 뭐 이렇게 좀 몇 번 이제 생각을 하면 꾸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와, 이게 꿈이 판타지적이고 재미를 느끼니까 좀 그렇게 접근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약간 만약 양치님처럼 이제 귀신 나오고 이런 거였으면 딱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꿈이 너무 현실과 근접해 있으니까 이게
현실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꿈 때문에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아, 꿈을 좀 안 꾸고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했거든요. 하긴 진짜 일하러 가는 꿈 꾸고 이러는 거면 진짜 아유 정말 너무 일어나자마자 싫은데요. 퇴근하고 싶습니다.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이미 한판 일을 하고 왔는데. 네. 근데 뭐 반대로 되게 재밌는 꿈도 있으니까 그쵸, 재밌는 꿈 예. 꾸면 되게 신나고 계속 꾸고 싶고 그렇죠. 이어지는 27화 2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만화 노말시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